자,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이 오른 품목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와 공공요금에서 시작한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시차를 두고 품목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달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는 전체 458개 품목 중에서 한 86%가량이 전년 동기 대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 시간 통해서 늘 얘기했습니다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좀 둔화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른 품목은 더 많아졌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물가라는 게 각 상품의 가격을 가중 평균한 건데요. 예. 이제 이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종래에 1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직후에 나타난 물가 상승 패턴은 국제 유가가 오른다든지 특정 식품 가격이 오르는 몇 가지 품목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예. 이런 어떤 차별적 물가 상승의 패턴을 보였는데요. 예. 지금은 거의 모든 품목들이 평준화가 돼서 다 같이 조금씩 오른다. 예. 전체적인 물가 상승의 속도는 좀 하락했지만은 예. 상승률이 좀 저하됐죠. 그러나 모든 품목이다. 이런 면에서 물가 상승세가 완전히 만연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흔히 물가가 오르는 요인을 굳이 따져본다면 두 가지 공급 요인, 이것을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요. 공급이 부족해서 물가가 오릅니다. 그러면 그 물건만 공급을 늘려주면 이 물가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스트 푸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디맨드 풀, 수요 견인 물가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물가가 동시에 오르는 이런 것은 이제 통화량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또 물가가 서로 전이가 돼서 확산이 된 이런 상태, 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지금 물가 상승은 공급 부족에 의한 코스트 푸시를 넘어서서 이제는 완전히 디맨드 풀 상태에 들어섰다. 이것은 그래요? 한두 물가를 조정해가지고는 전체 물가를 잡을 수 없는 그런 만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선도하는 상품이 없이 폭등하는 물건 값이 없이 전체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4.2%로 좀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아무튼 그동안에 그 특정 품목, 국제 유가가 오르는 데 따른 그 전이, 그러니까 어떤 품목의 경우에는 별로 물가 상승 요인도 없는데 옆집에서 올리니까 나도 올려야 된다. 이런 사람들, 이런 품목에서도 물가가 많이 올랐다. 뭐 그런 면에서 물가 관리는 그렇게 썩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물가는 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체적인 물가를 잡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농산물하고 석유를 제외한 이 근원 물가, 그러니까 물가의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 물가의 오름세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 근원 물가란 게 이제 외식같이 가격이 한번 딱 오르게 되면 이게 좀처럼 내리기 쉽지 않은 그런 품목들 구성이 돼 있는데 당분간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 좀 계속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예, 지금 물가 지수, 흔히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지수로 한국에서는 쓰고 있는데요. 예. 이 소비자 물가 지수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근원 물가, 근원 CPI, 코어 CPI라는 게 있고요. 또 여기에 대칭적인 개념으로 헤드라인 CPI라는 게 있습니다. 헤드라인 CPI는 모든 물가, 가중치 458개 예. 품목을 전부 가중 평균한 거고요. 그 중에서 순간 변동폭이 크다고 보는 원유라든지 또는 일부 농축산물 가격을 빼고 나머지 일반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코어 CPI, 흔히 말하는 근원 CPI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현재 우리나라 물가 패턴을 보면 전체 물가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한때 6.3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4.2니까 거의 3분의 2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물가 하락의 그 품목별 내용을 보면
물가가 떨어진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국제 유가나 가스값 같은 이런 게 떨어졌단 말이죠. 사실 이 근원 물가에서 국제 유가를 빼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외생 변수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근원 물가에 집어넣지 않거든요. 이렇게 지금 물가가 안정된 것은 우리나라의 노력 또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는 국제 유가 하락이나 국제 식품 가격 하락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주어진 물가 하락이다. 국내적으로는 결국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실제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근원 물가인데 근원 물가는 별로 안 떨어졌어요. 예. 그런 면에서 요 물가를 잡을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간이 걸린다. 전체적인 헤드라인 물가는 국제 유가만 떨어지면 잡을 수가 있었지만 이제 근원 물가는 앞으로 지금부터 약 3분의 1 정도 물가는 뚝 떨어졌지만 지금부터 물가 하락은 속도가 상당히 더뎌질 수 있다. 또 이런 것을 예고하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에너지 가격도 중요합니다만 소비자가 딱 물가가 진짜 잡힌 것 같아. 그래도 많이 좀 나아진 것 같아. 느끼려면 이 근원 물가가 좀 조정이 돼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이군요. 특히 그중에 서비스 물가거든요. 서비스 물가, 머리를 깎는다든지 그렇죠. 음식점 사용한다든지 네. 이런 대목은 국제 유가나 외생 변수하고 관련 없이 우리의 어떤 소비 생활, 특히 늘어난 통화량이 상당히 영향이 주기 때문에 요거를 전체적으로 환수해 가는 데는 그렇군요. 상당한 고통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큰 폭에 의해서 물가는 좀 내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리는 속도는 종전 한 6개월보다는 좀 더 맞아요. 느릴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더 물가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그래요. 보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왜 내렸다는데 이렇게 체감이 안 되는 거 하는 부분 지금 박사님께 얘기해 주신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내일 금융통화위원회 열고 기준금리 결정하게 되는데 최근에 물가를 고려해 보면 저희가 늘 뭐 예상을 했습니다만 동결, 인상 박사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현재 여러 가지 거시 금융 지표만 놓고 볼 때 예. 만약에 제가 한국은행 금통위원이라면 이번에는 금리를 그냥 동결하는 쪽에 방점을 그럴 두고 것 싶습니다. 같습니까? 지난해 우리가 0.25 올린다라고 한 달 전에 예측해서 정확하게 맞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건 뭐 우연이겠지만 네네. 어쨌든 이번에는 동결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뭘까요? 왜냐하면 지금 소비자 물가가 4.2로 뚝 떨어져 있거든요. 물론 소비자 물가 4.2도 물가 억제 목표인 2%보다 2배 높은 거지만 훨씬 높은 거긴 하죠. 바로 지난달에 4.8이나 그 전달에 5.7, 6.3에 비해서는 쭉쭉쭉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굳이 여기서 크게 건드릴 필요가 없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요인은 경기 침체입니다. 지금 경기 지표가 전부 하강 국면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당히 엄중한 마당에 어떤 면에서는 경기 침체 지표만 놓고 보면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금리를 이번에 손볼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한 가지 문제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5월 초에 또 금리 인상을 할 것이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네. 우리 상황 보면 그럴 수 동결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미국에 올려버리면 격차가 더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좀 현재 미국은 쉽지 않잖아요. 기준금리가 5.00%고 우리는 3.50% 해서 두 나라의 기준금리 격차가 0.50%포인트입니다. 보통 같으면 이 격차는 조금 우리 경제에 부담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그래픽 CG에서 보시는 대로 미국은 5.25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격차가 1.75% 포인트까지 벌어지는데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장 큰 폭의 금리 격차거든요. 네. 자,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한국은 그대로 있다. 이랬을 경우에 전 세계의 돈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돈이 이자를 더 많이 쳐주는 미국으로 가자 하고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들어오는 것을 유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환율이 폭등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근데 천만다행으로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미국조차로도 돈이 많이 빨려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 그렇죠. 미국의 은행 부도 고용 지표도 최근에는 조금 잡힌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전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미국에 쏠려 있던 돈이
신흥국으로 성장률이 높은 나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금리 격차가 좀 생긴다 하더라도 어. 즉각적으로 이것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갈 것으로 그런 유인은 굉장히 적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금리 동결 쪽이 현명한 판단이 아니겠느냐 그래요. 이렇게 봅니다. 한번 예상해 보죠. 동결지 인상일지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가 위축되면서 올해 세수 기존 예상치에 좀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한시적으로 좀 인하했었던 유류세 인하 이것도 사실 에너지 값이 너무 올랐을 때 나름의 또 좀 도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걸 이제 정상화시킨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하고 또 유류세 인하가 조치가 폐지가 되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최근 수년간 우리 경제에 세금은 참 잘 거쳤듯 그랬거든요. 여러 가지 경제 악조건이 있지만 세금이 많이 거쳤기 때문에 그 세금으로 경기 부양도 하고 추경을 통해서 복지 지출도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지금 3달 조금 넘어가는데 세금이 잘 안 거친다. 이 세금 세수 진도율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기가 침체하고 있으니까 소득세도 줄고 법인세도 줄입니다. 특히 예. 부동산 경기가 지금 심각하게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래가 없으니까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세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재산세 같은 보유세도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라서 보유세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해 연말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세금이 지금 더 안 거친다. 예. 자, 그 세금이 안 거쳤을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정부 재정을 적자로 가져가서 미래에 후손 부담으로 떠넘기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윤석열 정부나 현재 여야 모두 미래에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을 더 걷거나 아니면 정부 지출을 줄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은 이 지출은 지난해, 지지난해 다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세금을 더 걷는데 세금을 더 걷으려면 세율을 올리고 세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 저항이 생길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가장 손쉬운 것은 그동안 인하했던 걸 좀 그대로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거. 한시적으로 했던. 정부의 행정명령이나 시행령상으로 이를테면 유류세 같은 것은 국회 입법 사항이 없이 원래 걷기로 한 유류세보다 정부가 지금 좀 덜 걷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원상으로 돌리면 됩니다. 또 하나 개소세라는 게 있어요. 개인 특별 소비세인데요. 그렇죠. 자동차, 고가차 같은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네네. 이것도 정부가 그동안에 정부의 융통성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낮은 세율을 적용해 줬거든요. 이것을 정상으로 돌리면 되는데 이것을 정상으로 돌릴 경우에 유류세를 정상으로 돌리면 유류세가 올라가서 정부 세수는 좀 늘어납니다. 그런데 서민 부담이 되고 또 그에 따라 물가 상승이 옵니다. 예. 이제 그런 요인이 있고 개소세를 낮추면 자동차 업계가 판매 위축,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따른 경기 침체 가중의 우려가 있거든요. 자, 경제에는 공짜 정심이 없다라고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몇 차례 말씀드리는데 어떤 것이든 또 하나의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어느 쪽에 희생을 극소화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경제 정책의 묘가 걸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금값 얘기를 좀 해보죠. 최근에도 저희가 이거 다뤘었는데 사상 계속 연일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실물 금을 매입하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일주일 사이에 보니까 골드바가 25억 원어치가 팔렸대요. 금값도 계속 올랐고 이게 사실 저희가 금에 대한 선호 심리에 대해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안전자산에 대한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그 불안감을 안전자산으로 좀 확보하겠다 이런 거라고 봐야겠죠.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가장 큰 것은요 미국의 경기 침체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가 한국에 왜 금값을 왜 올리냐? 예. 아주 명약관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가 되면 미국은 금리 인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금리 인상의 속도는 대폭 낮추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값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의 주 생산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거의 99% 이상을 그냥 도입해 오기 때문에 네. 국제시장에서 올라간 금값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대로 금값 상승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 세계 경기가 침체했을 때, 특히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금값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미국의 금값과 달러는 아주 반대, 서로가 대체제 관계가 가장 높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미국 경기 침체 당분간 좀 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럼 금값 더 오르겠느냐?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골드바를 사야 된다? 거기는 좀 다른 변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변수일까요? 바로 세금과 수수료인데요. 우리가 골드바를 살 때 수수료 5%에다가 세금 10%, 15%를 사는 순간에 바로 내야 됩니다. 그러면 금을 살 때 15%를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라는 확신이 섰을 때 사면 그렇겠네요. 그럼 네. 본전이거든요. 그런데 또 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팔 때 수수료를 또 내야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런 면이 때문에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학 박사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